사실은 대치 음마나 목동 1단지, 여의도의 시범 이런 데는 정말 가구당 제가 볼 땐 1억에서 5억 정도씩 현금을 나눠준 거거든요, 서울시에서. 그렇게 하면서 집값은 정확하게 5억에서 13억 정도 1년 동안 올랐습니다. M2가 10년 전에 우리가 한 2천조 원 가까이 됐습니다. 지금 4,200조입니다. 근데 그 돈이 우리 국민 5천만 명에게 고루 갔을까요? 그러지 않다는 걸 우리가 알고 있죠. 그 돈이 상당 부분 그 돈을 더 많이 굴릴 수 있는 자산이 많은 분들에게 갔고, 그분들도 자산 투자를 많이 해서 그분들이 투자하는 거 많이 올라갑니다. 근본적으로 방향을 제시한 정권은 제가 볼 때는 노무현 정부밖에 없었습니다. 이른바 한강벨트만 수요를 억제하는, 그러니까 보유세를 올리거나 이런 정책이 있는 반면에 수요를 분산하는 방법도 있죠. 왜 서울 강남에만 삽니까? 머니홀레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부동산 문제를 다뤄보려고 합니다. 요즘 주식시장이 너무 뜨거워서 부동산 쪽에는 관심이 좀 덜할 수도 있겠지만 사실 공급 부족 문제랑 보유세 또 금리 인하 같은 앞으로 부동산 시장에 큰 영향을 미칠 이슈들이 물밑에서 꿈틀대고 있습니다. 오늘은 김원장 전 KBS 기자, 제가 참 존경하는 선배님인데요. 김원장 기자와 함께 현 정부의 부동산 정책과 향후 부동산 시장에 대해서 재미나고 쉽게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선배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어색합니다. 제가 늘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KBS 뉴스 네. 스튜디오에 네. 앵커인 선배가 진행하실 때 들어가서 질문만 받다가 선배를 모시고 이렇게 질문을 하는 입장이 되니까 이게 무슨 일인가 싶습니다. 기자는 이 자리가 더 좋은 것 같아요. 네. 뭐 사실 좀 속도 상하고요. 개인적으로. 자, 일단 마음을 다잡고 첫 번째 질문부터 네. 드리겠습니다. 지금 대한민국 부동산 시장 어떤 상황인가요? 글쎄요. 그러니까 이게 뜨거운 곳과 차가운 곳이 너무 차별화되고 있어서 뭐라고 말씀드리긴 어려운데, 먼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게 무섭게 오른다. 그거는 정말 우리 국토에, 우리가 사는 면적에, 우리 주거 공간에 정말 일부분밖에 되지 않은데 우리가 너무 과장되게 알고 있다. 언론의 책임도 있고. 제가 지금 최 앵커한테 몇 가지 물어볼게요. 저한테요? 역시. 일산, 고양시잖아요. 네네. 이게 우리가 이제 KB 월간 아파트 지수를 볼 때 2022년 1월을 100으로 봐요. 2022년. 벤치마크를 자꾸 이제 비교하기 쉽게 옮기잖아요. 그럼 지금 예를 들어 100이라 그러면 그때와 가격이 똑같은 거예요. 그럼 고양시 같은 경우에는 지금 얼마나 될까요? 고양시는 조금 인기가 시들해졌으니까 한 10% 정도 빠지지 않았을까요? 거의 비슷합니다. 역시 진행자라서. 고양시는 18%가 내렸습니다. 일산 많이 내렸죠. 서울 같은 경우에 이제 주로 강남 3구나 한강벨트가 많이 오른 걸로 알고 있잖아요. 그럼 이제 강북 이런 데는 어떨까요? 예를 들어 도봉구, 동대문구 이런 데는 어떨까요? 통계로 보면 그쪽도 좀 약간 인기가 있고 이런 시절이 있어 한 7, 8% 정도? 그래도 서울이니까 올랐어요, 내리더라도 내렸는데 7, 8 정도? 그러니까 맞아요. 동대문구는 9% 정도 내렸고 도봉구 이런 데는 19%, 뭐 금천구, 구로구, 영등포 다 많이 내렸어요. 네, 많이 내렸는데 우리는 어떻게 알고 있죠? 폭등하고 있다고 알고 있죠. 알고 있죠. 네. 네. 그리고 이제 경기도 쪽으로 내려가면 고가 대비해서, 고가가 2021년, 22년 요맘때인데 고가 대비해서 3, 40%, 평택 같은 데는 절반 가까이 내린 데도 많아요. 근데 우리가 하도 자고 일어나면 언론에서 또 1억 올랐다, 또 올랐다, 또 올랐다 이런 이야기를 하니까 거기 분들은 분명히 자기 집값은 내렸거든요. 그렇죠. 어떤 현상이 있을까? 남양주도 내렸고 김포도 내렸고 평택도 내렸고 오산도 내렸고 광주도 내렸거든요. 시흥 백옷도 내렸고 송도도 내렸어요. 동두천 말할 것도 없고 의정부 말할 것도 없고 다 많이 내렸고 분당, 판교 이쪽만 올랐거든요. 분당, 판교, 과천 많이 올랐습니다. 첫 번째 말씀드리고 싶은 건 그렇지 않다. 대부분 내렸고 뜨거운 데는 많이 뜨거운데 과거보다 훨씬 더 많이 올랐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럼 요즘 뭐 유튜브나 뉴스에서 보면 현 정부가 부동산을 잡지 못하면 위기다. 이렇게 표현을 많이 하는데 그럼 여기서 말하는 부동산을 잡는다. 뭐 정부의 위기 말고 부동산을 잡는다라는 거는 언뜻 생각하기에는 폭등한 가격들을 안정화시키고 더 낮추고 하는 것 같은데 지금 말씀 들어보면 그럼 부동산 잡는다는 게 무슨 얘기예요? 좋은 지적입니다. 제가 출입 기자를 하던 때부터 국토부 장관이나 대통령은 집값이 그래서 올라야 합니까? 내려야 합니까? 하면 항상 정답이 있었습니다. 안정돼야 됩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집을 가진 사람이 55%이기 때문에 정치인들이나 관료들은 쉽게 말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워낙 집값이 급등하고 노무현 정부 이후에 집값이 급등하고 문재인 정부 때부터 서서히 그런 말이 나오다가 정작 집값은 내려야 합니다 라고 말했던 건 윤석열 정부입니다. 원희룡 장관이 그렇게 말했어요. 이번 정부는 오히려 그런 말을 잘 못하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방향성이 물론 주거는 안정돼야 되죠. 주거는 안정돼야 하는데 집값이 너무 비싸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부분도 아직 정부가 조금 방향을 못 잡고 있는 거 아닌가. 하나만요. 네. 만약에 과거에는 버블 7이라서 2000년도 초에는 버블 7을 잡아야 했습니다. 그때 용인까지 들어갔습니다. 지금 이제 용인 집값이 잘 안 오르는데, 그런데 그때는 대치동 음마 아파트가 오르면 후행적으로 6개월, 1년 지나서 전주도 오르고 창원도 올랐습니다. 기억하시죠? 네, 지역까지. 지금 그렇지 않아요. 지금 해운대 제가 알려드릴까요? 해운대구는 2022년 1월에 비해서 23% 떨어졌어요. 대구의 범호동, 광주의 봉선동, 뭐 이런데 다 고가 대비해서 20-30%씩 떨어졌어요. 무슨 말이냐? 오르는 데만 오른다. 여기서 우리 또 한 가지 생각해 볼 게 있습니다. 오르는 데만 오른다면, 네. 예를 들어 원베일리가 70억 하다가 100억이 된다면 우리 체인커 일상에는 어떤 영향을 미칩니까? 몹시 부러울 따름이죠. 많이 부럽죠. 네. 우리 같은 월급쟁이는. 네. 그리고 그 가격이 올라가면 상식적으로는 그 주변의 시세를 같이 끌어올려서 그렇죠. 제가 말씀드리는 건 그 번짐이 과거만 못한다면 궁극적으로 집값이 이제 오르다가 PIR가 이런 이제 소득 대비해서 집값이 얼마나 이런 지표를 봐도 선진국보다는 분명하게 비싼데, 근데 오르다가 결국 이제 어느 지역만 오르게 된다면 네. 그 번짐이 약해진다면 이거는 이제 정책이 바뀌어야 하는 거예요. 선진국처럼 가야 하는 겁니다. 과거에는 가운데 코어 지역이 오르면 다 오르기 때문에 어떻게든 대치동 음마 아파트 가격을 잡아야 되는데, 만약에 원베일리 가격이 70억 되고 90억 됐는데, 근데 마포나 도봉이나 노원의 지역에, 우리가 많이 사는 지역에 집값이 오르지 않는다면, 안정된다면 그야말로, 그러면 이제 과세만 일정하게 해주면 정부는 신경 쓸 필요가 없는 겁니다. 예를 들어 캘리포니아 지역에서, 미국에서 뭐 맨하탄 지역이 집값이 수백억 한다 해서 정부가 그 맨하탄 지역을 누르려고 하지 않는 이유, 런던의 캐너리 워프 같은 엄청나게 비싼 지역에, LA도 팰리세이드 같은 지역, 집값이 정말 말도 못하게 올랐거든요. 근데 미국 대통령이나 영국의 총리가 집값 잡아야 합니다 이런 거 보신 적 있어요? 그래서 제가 외신을 다 뒤지진 않지만 네. 본 적은 없는 것 같습니다. 저는 출입 기자 하면서 부동산 기자 오래 하면서 정말 수도 없이 그 주거 정책 때문에 해외를 많이 돌아다녔는데 그런 데는 별로 없습니다. 왜냐하면 오를 때는 오른다고 생각하고 오르면 또 적당한 세금을 부과하니까. 그러니까 우리도 이제 이런 시각도 앞으로는 바꿔줘야 할 부분입니다. 과거에는 전국적으로 이 상승세가 퍼져 나갔었고, 네. 그럼 어느 시점, 어떤 이유로 김 기자님 말씀하시는 것처럼 이제는 왜 여기만 오르고 그게 안 퍼지느냐? 네. 이게 그리고 또 언제부터 그랬냐? 이게 궁금한데요. 최근에 뚜렷해지고 있고요. 한 4, 5년 전부터 그랬던 것 같아요. 근데 시중에 유동성이 많이 풀린 건 알고 계시죠. 우리 지난 10년 동안, 10년 전에 우리 M2 기준으로, M2라면 이제 뭐 우리가 광의에 뭐 이런데 쉽게 말해서 내 돈 바로 찾을 수 있는데 조금 번거로운 거. 예를 들어 예금 말고 적금. 적금은 깨야 되잖아요. 예금은 바로 찾을 수 있는데 이런 게 M2입니다. M2가 10년 전에 우리가 한 2천조 원 가까이 됐습니다. 지금 4,200조입니다. 근데 그 돈이 우리 국민 5천만 명에게 고루 갔을까요? 그러지 않다는 걸 우리가 알고 있죠. 그 돈이 상당 부분 그 돈을 더 많이 굴릴 수 있는 자산이 많은 분들에게 갔고, 그분들도 자산 투자를 많이 해서 그분들이 투자하는 거 많이 올라갑니다. 우리 증시에도 많이 갔지만. 네, 선진국은 그 현상이 더 뚜렷하고요. 그러니까 돈이 한쪽으로 몰리고 있고 그 사람들이 사는 자산만 올라가는 건 전 세계적 현상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런데 과거에는 우리 중산층이나 영끌까지 해서 집을 사 모았는데 제가 볼 때는 이제 그걸 했던 30, 40대가 여력이 없습니다. 가계부채가 2천조 원을 넘고 쉽게 말해서 살 만큼 다 샀습니다. 못 따라가는구나, 네. 이제. 그리고 너무 많이 올랐습니다. 이런 것도 영향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지역, 왜 서울에서 1시간 반 거리 가도 분양가가 이제 5억 하던 게 8억까지 올라갔으니까 이게 납득이 안 되는 가격이라. 그런데 여기가 중요합니다. 그런데 거기 신규로 진입하려는, 내 집을 가지려는 분들이, 또는 더 외곽에서 올라와서 수도권으로 올라오려는 분들이 그냥 집을 삽니까? 다 시세를 알아보고 사죠. 그렇죠. 그런데 시흥 105세 갔더니, 송도에 갔더니, 평택에 갔더니 이게 900가구 분양하던데 올 봄에 청약은 30가구 했더라. 중도금까지 무이자인데 하겠습니까? 최앵커 같으면? 이게 뭐 실거래가를 봤더니 9억까지 올랐던 게 지금 6억이더라. 안 하는 거죠. 안 하죠. 네, 이 부분이 왜 중요하냐? 수도권은 이미 열기가 차갑게 식었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일부 지역을. 이 부분이 굉장히 정책을 어렵게 하는 부분입니다. 집이 부족하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수도권은 그렇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수요가 굉장히 약해졌습니다. 아주 일부 지역을 빼고는. 제가 볼 때는 한 10% 지역을 빼면 광교나 동탄 이렇게 주거 여건이 굉장히 좋은데, 특히 주변에 직주 근접, 직장이 있는 지역을 빼면
그냥 나머지 대부분의 경기도 지역은 많이 식어 있습니다. 그럼 택지 공급이 될까요? 신규 택지 공급이? 어렵죠. 어렵죠. LH가 신규 택지 공급이 10년 전에 비해 10분의 1로 줄었습니다. LH가 일을 덜 하는 겁니까? LH 직원들이 요즘 일을 안 하는 겁니까? 아니면 정권마다 의지가 없는 겁니까? 사업성이 좀 안 나오는 거죠. 건설사들이 택지를 안 사는 겁니다. 아주 알짜배기 땅만 아니고. 그러니까 남양주 같이 문재인 정부 때부터 시작했던 3기 신도시 택지조차 잘 안 팔립니다. 건설사들이 왜 이 땅을 사지 않을까요? 수요가 별로 없거든요. 수요가 식어버렸어요. 그래서 수도권의 신규 주택 공급이 느려지는 겁니다. 문재인 정부, 윤석열 정부, 주택에 대한 공급 의지가 약했던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지금 정부는 공급을 할 수 있을까요? 이 부분이 핵심입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제가 머리를 한 대 맞은 것 같은 느낌이 뭐냐면, 자, 초반에 가격 그렇게 많이 안 올랐다. 일부만 좀 네. 올랐고, 공급 현재 그렇게 부족하지 않다. 식어서. 그런데 왜 정부는 부동산 대책을 3개나 내놓으면서 부동산을 안정화 또는 잡겠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정책을 서울의 시행하는 오름세가 겁니까? 너무 뜨거워서요. 제가 아는 수많은 부동산 전문가들, 요즘 유튜브나 TV에 나오는 분들 제가 다 가깝게 지내는데 그분들이 2, 3년 전에 집값이 한번 내릴 때는 이제는 한강벨트 말고는 안 오를 거야 했어요. 근데 올해 토지를 이제 서울시가 풀었다가 다시 묻고 이러면서 또 유동성이 슬금슬금 풀리고 있거든요. 금리를 한번 내렸잖아요. 이러니까 이제 이 번짐이 한강벨트 이남으로 내려갈 기미가 있고 실제 분당, 과천 이런 데가 굉장히 많이 판교 이런 데 굉장히 많이 올랐습니다. 분당은 정말 많이 올랐습니다. 5억씩 올랐습니다. 그러니까 정부 입장에서는 더 그물을 넓게 치자. 그러면서 서울 강북에 집값이 전혀 오르지 않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10%, 20% 떨어진 지역까지 이거는 이제 실거래가잖아요. 네. 3년 동안 예를 들어 실질 물가가 2%씩 올랐다고 치면 집값이 한 20% 떨어졌다고 치면 실제는 한 30% 가까이 떨어진 거거든요. 그렇죠. 제일 처음에 네. 말씀드린 게 그거예요. 이 뜨거운 것과 차가운 것이 너무 뚜렷해서 정책 집행하기도 어렵고 이것을 일반화하기도 어렵다. 그런데 지금 언론과 전문가들 보면 전부 일반화해버립니다. 집값 간단합니다. 집값 못 잡을 거야 이 정책으로는. 큰일 났어. 그럼 지금 3번 나온 그 부동산 네. 정책의 근시적인 목표, 당장 목표는 뭐였습니까? 집값이 너무 뜨거우니까 예. 꼼짝마 하고 환자를 마취시키는 거죠. 대출을 규제하고 토지라는 게 당장 들어가 살지 않을 거면 사지 마. 이 말이거든요. 이게 반대로 집주인 입장에서는 지금 집 사는 사람이 들어오지 않는다면 나 못 팔아 이거거든요. 특정 지역만 올라가고 이게 퍼지지 않는 게 한 3, 4년 됐다라고 하는 이 퍼지지 않는 게 수도권 이외로 안 퍼진다는 정도의 말씀이신지 네. 아니면 수도권 내에서도 뭐 강남, 한강벨트 쪽은 오르고 나머지로 안 퍼진다는 얘기였는지.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게 성동, 마포 예. 여기까지는 갈 거야. 영등포도 여의도를 끼고 있고 목동 이런 데까지 갈 거야. 생각했지만 이것이 조금 더 뜨거워졌거든요. 왜냐하면 부동산 시장은 우리의 욕망이 굉장히 많이 작용하기 때문에 전 세계에서 가장 그 욕망이 단연 제1위인 나라이기 때문에 이게 자극이 되면 이 수요를 그래서 정부는 더 크게 그물을 칠 수밖에 없었고 부득이하게 피해를 보는 서울 시민들이 특히 강북 지역을 중심으로 굉장히 피해를 보는 아마 이분들이 토지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셔서 그렇지 제대로 이해하고 계시면 지금 굉장히 여론이 안 좋을 거든요. 토지하고 지금 지역 민주당 국회의원들이 굉장히 이 제도에 대해서 반대를 많이 하고 민감하게 반응했다는 이야기를 제가 들었는데 예를 들어요. 나 집 내놔야지. 전세 내놓을까요? 전세 계약이 끝났어요. 새 전세 계약자를 찾아요. 제가 예를 들어 제가 금천구에 삽니다. 네, 금천구 집값이 오른 적도 없고 네, 그동안 계속 안정되거나 내렸는데 세를 내놓으려고 했는데 제가 이게 뭐 무슨 가족 문제가 있어서 2, 3년 후에는 집을 팔 수도 있어요. 근데 세를 들어오면 2+2잖아요. 네. 4년을 살 수 있잖아요. 세입자가 최소한. 그럼 그 세입자한테 말해야 돼요. 왜냐하면 전세 끼고 못 사니까 다음에 내 집을 살 사람이 저기 혹시 2년이나 3년 후에 제가 나가달라고 할 수도 있어요. 새 세입자를 구하기 쉽겠습니까? 이게 집만 팔기 어려운 게 아니고 세입자 구하기도 어려워요. 네. 그러니까 이런 막대한 불이익을 주고 있는데, 자, 이 정책은 토지는 좋고 나쁨을 떠나서 이 정책은 그래서 근본적인 부동산 시장을 치유하는 치료제는 절대 아니다. 워낙 뜨거우니까 일시적인 마취제다. 토제가 네. 포괄적으로 적용되면서 마취제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근데 그 문제가 있는 곳들을 조목조목 짚어서 좀 국소 마취 정도로 하면 좋을 네. 텐데 전신 마취를 해버린 느낌이 들거든요. 질문이 좋아요. 감사합니다. 제일 먼저 생각한 게 아니, 왜 정책을 이렇게 시행할 때는 피해자가 없도록 이렇게 세심하게 해야 되는 거 네. 아니에요?
정확히 말하면 모든 정책은 이익을 보는 사람이 있고 손해를 보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익을 보는 사람이 많아야 되죠. 또 장기적으로 지속 가능해야 하고요. 제일 중요한 건 예측할 수 있어야 합니다. 전혀 예측을 못. 부동산 우리나라에 나오는 부동산 대책들이 문제가 뭐냐면 대상자들이 전혀 예측이 안 됩니다. 갑자기 내 재건축 딱지를 전매를 못 한다고? 예측을 할 수 있게. 자, 이렇게 해서 3년 후부터는 당신 그거 거래 못 해요. 안 그러면 입주자 권한 빼버릴 거예요. 이렇게 예측이 돼야 되는데 예측이 안 된다는 거. 그러면 서울시가 구별로 지정할 수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정부가 서울시랑 합의해서 지금 여기 뜨거운데 여기 이렇게 묶읍시다. 서울시는 여기까지 묶는 건 너무한데 그럼 여기까지 묶읍시다. 이렇게 합의가 돼야 되는데 지금 정부와 오세훈 시장이 한 테이블에 앉을 수가 없죠. 그렇죠. 네, 정치적으로. 그래서 정부가 묶으려고 보니까 정부는 구별로 묶지를 못해요. 그래서 서울시를 다 묶어버리는 이런 현상. 그래서 지금 법 개정에서 그걸 풀겠다는 거예요. 네, 지켜봐야죠. 그럼 어떻게 해야 할 것이냐? 이제 그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그러려면 뭐가 문제인가를 봐야 돼요. 제가 여쭤볼게요. 우리는 일본처럼 살 돈이 있는데도 굳이 집을 안 사는 사람들입니까? 아니면 살 돈이 없는데 영혼까지 끌어모아서 자기 집을 가지려고 하는 사람들입니다. 당연히 후자죠. 똘똘한 한 채 뭐 이런 표현까지 그렇죠. 나올 정도로. 네. 그래서 가계부채가 유례 없이 높아졌지 않습니까? GDP의 100%까지 높아졌잖아요. 네. 그러면 집을 사겠다는 이 수요, 이 중에는 진짜 내 가족이 따뜻하게 살고 싶다는 진짜 수요가 있을 것이고 그것만 있겠습니까? 좀 오르면 좋지 않아요? 그렇죠. 남들 집은 막 10억, 20억씩 올랐는데 내 것도 좀 오르고 싶은 가수요, 투기 수요도 섞여 있는데 어찌됐건 이 수요가 이게 너무 높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좀 낮춰줘야 되거든요. 집을 갖고 있으면 유리한 사회. 자꾸 오르더라. 이걸 집을 갖고 있으니까 세금도 많이 내더라. 저거 뭐 집값은 올랐다지만 저 집은 1년에 세금을 2천만 원을 냈는데 나는 왜 김 과장은 저거 집값 올랐다고 하는데 난 별로 부럽지 않아. 이런 사회로 점진적인 걸 만들어야 되는데 자꾸 집을 사면 유리한 사회로 만들어주면서 그러면 집을 안 사겠다는 A라는 정말 우리 사회의 건전한 시민들 나는 선진국의 절반은 집을 사지 않으니까 나도 그냥 우린 적당한 소득이 있으니까 임대로 살래 하는 사람들도 결국은 후회하면서 땅을 치면서 후회하면서 우리도 집을 사자. 예를 들어 이번 정부에서 LH가 시행해가지고 분양가를 낮추겠다잖아요. 그럼 또 이게 당첨이 된 사람은 시중보다 과거에 MB 때 보금자리 주택은 30%나 낮췄는데 제가 볼 때 1, 20% 낮추지 않으면 아까 수요가 없다 그랬죠. 네. 그러니까 다른 데보다 한 20% 싸게 팔아야 돼요. 그럼 보면 또 당첨된 사람들의 혜택을 보죠. 그렇죠. 집을 가진 사람들이 계속 이익을 봐요. 그 집이 또 오르고. 그러니까 집을 안 가진 사람들은 없던 수요도 자꾸 끌어올리죠. 나도 집을 사고 싶다. 이걸 낮춘 다음에 공급을 점진적으로 해야 돼. 공급 반드시 해야죠. 집은 소비재입니다. 공급 안 하면 그냥 허물어져요. 멸실됩니다. 서울에도 한 1년에 2만 가구 멸실됩니다. 기본적으로 공급해야죠. 그런데 이 순서가 바뀌어버린 거예요. 수요를 억제할 생각은 못하고 공급만 하려는데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공급은 안 하려고 했던 게 아니에요. 문재인 정부, 박근혜 정부, 윤석열 정부, 지금 이재명 정부 전 공급 잘 안 될 거라고 봐요. 1년에 27만 가구씩 새로 짓겠다고 발표를 했는데 두 번째 정책에서 어렵습니다. 왜냐? 그전 정부도 안 됐거든요. 왜 안 됐냐? 공급하고 싶어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서울은 지을 데가 없고 수도권은 수요가 낮아져서 이게 쉽지 않습니다. 그러니 공급을 해야 한다는데 공급은 안 되고 수요를 낮춰야 되는데 수요는 낮출 생각이 없고 사실 생각은 있는데 선거가 무서워서 못하고 근본적으로 이게 방향이 잘못된 것 같습니다. 또 하나 재건축을 해봤자 공급이 많이 안 는다. 네. 재건축 시켜주지 말자 이런 주장도 있는데 그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아니 재건축을 시켜줘야죠. 네, 재건축 시켜줘야 하는데 문제는 뭐냐면 전혀 어려운 예상치 못한 문제가 생겼어요. 건축비가 올랐다가 안 떨어져요. 참 이해가 안 되는데 건축비가 안 떨어져요. 이제 평당 900만 원 넘어서 1000만 원 넘어. 예전에 주상복합이 900만 원이었거든요. 지금 1000만 원 넘어가요. 인건비도 많이 올라. 1000만 원 올라가니까 수지 타산이 안 맞아요. 우리나라는 전 세계 유일하게 내가 1000가구가 있는데 이걸 재건축하면서 남은 용적률을 써서 1400가구, 500가구로 새로 지어서 기부채납, 공공기여를 한 100가구, 200가구 돌려주고 용적률 올려준 만큼 한 2, 300가구를 일반에 팝니다. 일반 분양을 해서 여기서 나오는 돈 한 1000억 가지고 1000가구가 나눠서 그러면 1억씩 나눠서 건축비를 충당하는 그렇죠. 그래서 본인 부담금이 3억이었으면 새 집을 짓는데 30평 3억 들 거 아니에요? 평당 네. 1000만 원 잡으면 그러면 뭐 1억이나 2억 여기서 충당해서 내 돈 1억 내고 새 집을 받는
그래서 헌집 줄게 새집다오라는 희한한 발명품을 우리는 갖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 용적률을 다 쓰고 용적률이 150, 160이었던 그래서 재건축하기에 좋은 아파트들은 이미 20, 30년 동안 재건축을 다 하고 그렇죠. 그야말로 용적률이 안 좋은 음마 같은 1대1 재건축만 남은 거예요. 그러니까 재건축이 안 돼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서울에 어떻게든 주택 공급을 해야 하는데 땅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혜택을 줘야 돼요. 어떤 혜택? 공중의 땅을 나눠줘야 합니다. 용적률을 올려줘야 합니다. 그래서 잠실주공 5단지 같은 경우에는 종을 2단계나 상향을 했습니다. 일반 주거 2종을 3종으로. 이렇게만 해도 가구당 몇 억이 이익이에요. 이걸 그것도 준주거로 올려줘서 이제 50 몇 층까지 올라갑니다. 특정한 분들한테 또 이익이 많이 가는 거잖아요. 그럼 결국. 올려줘야 하지만 지금 말씀하신 부분이 핵심이에요. 사실은 대치 음마나 목동 1단지, 뭐 여의도의 시범 이런 데는 정말 가구당 제가 볼 땐 1억에서 5억 정도씩 현금을 나눠준 거거든요. 서울시에서. 그렇게 하면서 집값은 정확하게 5억에서 13억 정도 1년 동안 올랐습니다. 이들 재건축 단지들은. 잠실주공은 심지어 32평 하면 몇 억을 돌려받습니다. 종을 2단계나 상향했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라도 공급을 늘려야 한다? 저는 동의합니다. 그런데 형평성 부분에서 너무 안 맞습니다. 이게 확대해 보면 과거에 1대1로 재건축하신 분들이나 용적률을 가진 것만큼만 그 갖고 있던 남은 용적률만큼만 썼던 단지들은 되게 억울하죠. 그렇죠. 그다음에 지금 예를 들어 마포에 한 3동짜리 이런 데는 용적률 상향 안 해줍니다. 주민들이 힘이 없으니까. 여의도 시범처럼 1600가구 정도 되거나 대치 연마처럼 4000가구가 넘는 잠실주공처럼 목동처럼 힘이 있어야 올려주는 겁니다. 이게 형평성 문제가 있지만 그러면 김 기자는 반대하느냐? 어쩔 수가 없어요. 재건축을 안 할 수가 없어요. 또 재건축하는 게 또 딴 이야기지만 경기 부양에도 많은 도움이 되거든요. 재건축은 뭐 시대 상황이 이러니까 그분들이 운이 좋다 이렇게 봐야 되죠. 뭐. 김 기자님은 이번 정부의 세 번의 부동산 정책을 좀 총괄적으로 평가하신다면은 어떻게 보세요? 그때그때 땜질만 하면 정말 20몇 번 대책 나오다 끝납니다. 그런데 집값을 못 잡아서 지난 정부가 넘어갔다. 지난 진보 정부들이 두 번 다 졌다. 저는 상당 부분 일리 있는 말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근본적인 처방을 못 하거든요. 집을 사겠다는 욕망은 세계 1위 국가란 말이에요. 정말 뼈를 갈아 넣어서라도 지금 자본시장으로 부동산 돈을 옮기겠다는데 저 이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여기서 돈 벌어서 집 살 거야. 중시에서 돈 벌어서 집 살 거야 생각하는 사람이 훨씬 더 많을걸요. 네, 이걸 바꿔야 되는데 근본적으로 방향을 제시한 정권은 제가 볼 때는 노무현 정부밖에 없었습니다. 지금 우리가 서울에만 그것도 서울의 한복판에만 집을 갖고 싶어 하잖아요. 이른바 한강벨트만. 근데 수요를 억제하는 그러니까 보유세를 올리거나 이런 정책이 있는 반면에 수요를 분산하는 방법도 있죠. 아, 왜 서울 강남에만 삽니까? 좋은 데가 판교도 좋고 수원 광교 가보셨어요? 네네. 은평 뉴타운 가보셨어요? 가본 사람만이 알아요. 우리가 얼마나 신도시를 잘 짓는지. 굉장히 멋진 도시를 만들어 놨거든요. 그래서 비싼 거예요. 동탄이 그냥 비싼 거 아니에요. 정말 서울에서 오면 황당하게 멀지만 가보면 굉장히 잘 돼 있고 주변에 직장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수요를 세종까지 지방까지 분산시키겠다고 생각은 했어요. 결국 헌재에서 위헌 판결이 나고 행정수도가 위헌 판결이 나고 이러면서 실패했지만 그 다음에 보유세도 올리는데 점진적으로 올리려고 그랬어요. 갑자기 올리면 제가 아주 안 좋은 정책이라고 그랬잖아요. 0.1%씩 10년 후에는 실효세율 1%에 맞추면 대충 선진국 수준 또는 그보다 한 절반 수준 돼요. 점진적으로 올리면 어떤 좋은 점이 있느냐. 이게 이제 서울에 지금 40억 주택이 보유세가 한 작년에 1,000만 원 정도였거든요. 재산세가 40억짜리가. 네, 시세가. 그럼 이게 요즘 공시가격으로 하면 27, 8억. 네, 거기 이제 공정시장 가액 비율 곱하고 뭐 이렇게 하면 재산세 한 800만 원 나오고 종부세 한 200만 원 나오는데 1가구 1주택의 경우에 올해 제가 볼 때는 올해 12월까지 나오는 거 보면 한 1,200, 300 될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점점점 올라가면 야 이거 여보 이거 우리 5년 후에는 못 버텨. 야, 2천만 원 나올 거야. 이게 집값이 45억 가면 뭐해. 우리 그때는 애들 대학 가니까 이거 빠지자. 그러면 양도세 얼마 내고 이렇게 예측을 하게 해줬어요. 그래서 노무현 정부는 방향성은 있었다. 이번 정책을 보면 고가 주택자와 다주택자에 대한 미움이 들어있는 느낌이에요. 그 부분은 오래전부터 정부는 늘 이렇게 한 집에서 내 집에서 살지 왜 두세 채 사? 그리고 뭐 장관 낙마하는 경우도 있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책적으로 어떻게 봐야 됩니까? 잘못된 것 같아요. 어느 크게 부분? 잘못된 것 같아요. 그렇게 미워하는 게? 제가 부동산 담당 기자를 3번 했는데 처음에는 그 방향이 맞다고 생각했어요. 저도. 한 4, 5년 전에는. 지금 보니까 완전히 틀린 것 같아요. 자, 일단 제가 이렇게 질문을 드려볼게요. 다주택자가 없다면
예를 들어 최건일이라는 직장인이 부산에 살다가 하이닉스가 새로 뽑으면서 과장으로 채용이 됐어요. 그래서 서울로 올라옵니다. 그런데 부산 집에서 한 2억 정도 전세를 살고 있었어요. 다주택자가 없다면 최건일이라는 직장이 서울 올라와서 어디 삽니까? 2억짜리 집이 없는데. 다주택자가 지어서 자기가 하나 살고 다주택자가 갖고 하나는 세를 내줬기 때문에 우리가 집이 없는 사람이 그 집에 들어가는 거죠. 저도 집주인께 늘 감사드리고 있습니다. 그렇죠. 네. 그러니까 다주택자, 부동산 투기권은 이쪽 측면에서 보면 하우스 서플라이어입니다. 공급자네요. 네. 선진국은 이런 시각에서 보죠. 제가 버밍엄 같은데 재개발 시장을 주택이 너무 오래돼서 우리는 30년 되면 오래됐고 거기 300년 돼가지고 재개발이 굉장히 우리 국토부 관리들도 많이 가는 지역인데 거기 취재 가 보니까 뭐 누구누구 공작인지 후작인지가 한 10,000여 채 정도 갖고 있더라고요. 아 근데 저 공작은 저 백장님은 진짜 집 투기꾼이야 이렇게 안 봅니다. 왜 그럴까요? 공급을 많이 해주는 역할을 하니까. 네. 근데 왜 우리는 세 채만 갖고 있어도 투기꾼이고 그것을 점유하면서 받는 월세 수익이나 집을 갖고 있으면서 내는 보유세가 타당하게 집행이 되니까 그 밸런스가 맞으니까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는 집을 갖고 있으면 너무 이익을 보고 집만 갖고서 저 사람은 몇 년 동안 10년 동안 집 세 채 갖고 100억을 버는구나. 세금은 딸랑 3천만 원씩 내고 100억을 버는구나. 우리는 이게 계산이 되니까 집을 갖고 있으면 나쁜 놈. 그럼 선진국은 그러면 다주택자를 환영하느냐?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영국도 이상주택을 갖고 있다가 또 새 주택을 사면 취득세가 15%. 거기에 실거주 안 하면 2%를 추가해서 17%. 그러니까 만약에 런던의 부자가 원베일리를 샀다. 60억이다. 30평짜리. 원베일리 정도 가격을 샀다면 얼마예요? 9억 원을 내야 돼요. 그 사람들은 그 비싼 돈을 내고 사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아까 말한 것처럼 집을 안 갖고 있는 사람들도 그 사람들 미워할 이유가 없어요. 능력 되니까. 그 사람들은 그거 왜 사죠? 나는 9억 낼 수 있어. 나는 좋은 데 살 거야. 우리는 능력이 안 되는 분들이 그걸 다 차지하고 있으면서 세금을 2천만 원 내라 그러면 왜 징벌적 과세를 하느냐? 왜 우리를 적으로 보느냐? 우리가 무슨 죄인이냐? 죄인이 절대 아니에요. 절대 죄인이 아니에요. 다만 합리적으로 과세를 하면 되는데 지금 진보 정부는 합리적 과세도 못하고 이 사람들을 적으로 돌려요. 그래서 두 채, 세 채 갖고 있는 건 나쁘다고 해요. 근데 두 채, 세 채 갖고 있는 건 굉장히 중산층들이나 부자들에게 일반적인 거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들을 적으로 돌려서 당신들은 조금 나쁜 것 같아. 세금을 많이 내.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렇게 뒤돌아보니까 우리 쪽 장관도 이게 세 채가 있네? 넌 뭐냐? 그러면 장관이 손들고 내일 팔겠습니다. 이런 어이없는 상황. 사표 내겠습니다. 사표 내겠습니다. 둘 중에 하나. 문재인 정부 때도 그랬고. 이런 어이없는 상황이. 자, 그럼 어떻게 해야 할 것이냐? 다주택자에 대해서는 다들 중과를 해요. 근데 자기가 살고 있는 집에 대해서는 봐줘야 되고, 네, 그걸 이제 프라이머리 레지던스라고 그래요. 양도세 같은 걸 거의 물리지 않아요. 그걸 영국에서는 프라이빗 오큐파이 레지던스던가 용어는 다 틀려요. 너가 집을 한 채 갖고 있으면, 근데 그 집에만 쭉 살았어. 집값이 10억 올랐어. 많은 혜택을 줘요. 특히 팔고 나갈 때 거의 세금을 물지 않아요. 다주택자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하죠? 양도세율이 굉장히 높죠. 이게 무슨 문제를 발생하죠? 안 팔고 계속 갖고 안 있게 팔고 되죠. 나가고 싶어도 못 나가요. 그 돈이 아까워서. 근데 실제로 장기보유 특별공제가 있어서 주택을 하나만 갖고 계신 분들은 한 20억 올랐어도 20년 정도 사신 분들은 세금 제가 볼 때 2억 정도밖에 안 내거든요. 집이 없는 분들은 야 20억 벌어놓고 2억이 아까워? 라고 말하지만 아까운 거예요. 2억은. 그냥 2억은 아까운 거죠. 아까운 거예요. 네. 그래서 잠시 후에 이제 대안 쪽에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네. 이런 부분 다주택자를 보는 시각이 달라져야 돼요. 저라면 이렇게 하겠어요. 다주택자를 적으로 돌리지 않고 호소하겠어요. 노무현 정부 때 이런 프레임이 나왔는데 아주 잘못된 프레임이에요. 강남집 왜 갖고 있습니까? 팔고 분당 가면 세금 싸게 내는 데라는 노무현 정부 청와대에서 이런 이야기가 나와서 그때 아주 논란이 된 적이 있었는데 이런 시각을 버려야 합니다. 이러니까 반대편에 놓고 반대편의 저항이 거세니까 정당한 과세도 못합니다. 집을 두 채, 세 채, 10채 갖고 있는 분들도 우리 국민인 거예요. 너무 죄송한데 집을 갖고 있는 비용이 너무 적어요. 조금씩 올려야 합니다. 그렇지 않고는 젊은 세대가 도저히 그 집에 못 들어갑니다. 선진국은 소득이 그 피크일 때 그 집을 점유하고 있다가 결국 그 부담을 캘리포니아나 미국 동부는 2%씩 때려버리니까요. 20억 집 갖고 있으면 4천만 원이 나와요. 우리는 20억 집
한 400만 원 정도 나오고 못 버티고 소득이 낮아지고 은퇴하면 바로 빠지거든요. 우리는 안 빠집니다. 그렇죠. 안 빠져요. 그래서 대치, 우성, 성경, 미도 가보십시오. 다 이제 과거 50대, 60대 점유하시는 분들이 절대 안 나갑니다. 그분들이 20년 전에 분당 가서 손해보는 걸 봤거든요. 자기 친구들이. 죽었다 깨어나도 이분들은 안 나갑니다. 나갈까 하는데 집값이 계속 올라서 지금 이제 50억을 때리거든요. 그러니까 이분들이 지금 70대, 80대예요. 선진국하고 너무 다른. 집을 사기만 하면 너무 이익이고 보유하면 버틸 수 있고 그래서 안 나가는 이 시장을 고쳐야겠으니까 도와주십시오라고 호소하면서 과세해야 합니다. 물론 그분들도 세금 내기는 싫겠지만 저는 이 방법밖에 없다고 봐요. 이게 옳고 맞기 때문입니다. 자꾸 정부가 집을 사게 해줘야 돼. 국민들이 수요가 너무 세. 다 집을 원하잖아. 집을 더 사게 해줘야 돼. 더 사게 해줘야 돼. 싸게 해줘야 돼. 세금 들여서 공급 더 해야 돼. 이 이데올로기에 완전히 잠식돼서 신혼부부에 대해서 아주 낮은 이자로 그 대차 보전 다 해주거든요. 예를 들어 4% 이자 나갈 게 1%로 깎아주고 신혼부부들 다 40조 풀잖아요. 그럼 은행의 그 3% 차이는 예산 어쩔 때 우리 재정에서 2조 원이 들어갑니다. 대차 보전이라고 그래요. 그걸 이자율 차이를 시중은행이 그냥 낮춰주는 거 아니에요. 정부에서 그렇죠. 금감원에 전화해서 신혼부부들은 집 살 때 1% 해줘 하면 1% 해주는 거 아니에요. 정부가 다 돈 받아요. 보세요. 굉장히 좋은 정책 같잖아요. 일부에서는 필요한 것 같아요. 그런데 대중교통이라고 생각해 볼까요? 온 국민에게 정부가 해야 할 일은 지하철을 확충하고 버스 요금에 보전해주고 저 시골까지 시내버스가 들어가게 버스 회사에 돈을 보전해주고 이렇게 해야 되는 거거든요. 공공주택에 대한 기반을 마련해야 되는데 우리 정부가 하는 일은 아반떼를 2천만 원인데 우리가 500만 원을 대줄 거니까 아반떼를 더 사세요. 옛날 보금자리 주택은 그랜저를 우리가 30% 할인해 줄 테니까 그랜저를 더 사세요. 왜냐? 국민들이 차를 원하니까요. 그 30%는 물론 세금에서 보전해주고 그러면 당첨된 사람들은 그랜저를 30% 싸게 사니까 너무 좋죠. MB정부 때 그린벨트 풀어가지고 그 사람들 다 전매 제한 풀라니까 상당수가 다 뭐 몇 억씩 5억씩 더 남기고 팔고 나가버렸는데 그냥 그 사람들이 그런 차익을 얻은 이유는 뭐예요? 운이 좋아서. 네. 그런 정책이 근본적으로 좋은가? 국민들이 다 같이 이익을 보는. 그 전에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왜 국민들이 다 집을 가져야 돼요? 전 세계 아무도 그런 나라가 없는데. 싱가포르이 좀 있어요. 싱가포르 굉장히 높은데 싱가포르는 도시국가잖아요. 인구 500만에. 그러니까 우리가 그걸 예를 들 수는 없고 우리보다 3배 정도 잘 사는 나라도 자가주택 보유율이 절대 65%를 넘지 않는다. 그 이유는 집을 사도 되고 안 사도 되는 나라로 정책 방향을 바꿔나가야 한다. 그 말씀 되게 와닿네요. 안 사도 되는. 그러면 향후 대안 부분을 이제 네. 말씀을 나눠야 될 시간인데 뭐 이런 질문이 되게 편할 것 같아요. 김 기자님이 정책을 세운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공급 부분 제가 표를 하나 준비했는데 이거 네네. 좀 설명드릴까요? 네. 일단 공급과 수요겠죠. 네, 공급을 늘려가야 하는데 첫 번째로 서울 아파트 분양 물량을 보면 며칠 전에도 세종대학교 경영학과 교수님이시라는데 제가 잘 모르는 분인데 이렇게 공급을 안 하면 안 됩니다. 절대 안 됩니다. 우리 이명박 정부 때는 공급을 많이 했기 때문에 시장이 안정되고 표를 보십시오. 이명박 정부가 2008년부터 13년까지인가 그럴 겁니다. 공급을 많이 했나요? 다른 시기에 비해서 많지 않네요. 많지 않죠. 네. 서울 아파트 분양 다른 지역 말고. 네. 근데 왜 그때는 주거가 안정이 됐습니까? 수요가 많이 줄었죠. 그때. 정답입니다. 보시면 2015년에는 분양 물량이 확 늘어요. 네. 그럼 박근혜 정부는 굉장히 잘한 거네요? 그게 아니에요. 2014년에 대출 규제를 풀거든요. 하반기에. 최경환 부총리가 우리 겨울에 여름에 겨울 외투 입고 있다 이러면서 네네. 대출 규제를 풀면서 이게 이제 저금리와 맞물려 가지고 어마어마하게 집값이 올라가니까 공급이 늘어난 거예요. 이명박 정부는 그러면 이명박 대통령이 시장주의자가 아니라서 주택 공급하지 마. 공급론은 틀렸어 이런 겁니까? 전혀 잘못 알고 계시는 거예요. 지금 유튜브나 부동산에 나와서 말씀하시는 분들의 말하는 팩트가 그냥 막 너무 많이 틀려요. 너무 그냥 대충 말씀하세요. 집은 공급이 적으면 집값이 올라가고 공급이 많으면 집값이 내려가는 게 아니고 집값이 올라가면 공급이 확 늘어요. 집값이 내려가면 공급이 줄어요. 네. 왜냐? 집은요. 정부가 자 공급을 해야겠어요. 최건일 사장 집을 지으세요. 이렇게 해서 공급이 되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집은 시장이 지어요. 정부는 택지만 공급하는데 공공택지도 전체 면적에서 그게 많지 않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서울은 공공택지가 없잖아요. 네. 신규 택지를 만들 수가 없잖아요. 경기도에 내야 되는데 사는 사람이 옛날만큼 많지는 않다니까요. 그래서 자 정리하자면
공급이 부족해. 공급 늘려야 돼. 늘려야 되고 2년 3년 후에 진짜 서울의 입주 물량이 너무 부족해서 저 굉장히 문제라고 생각하는데 그래서 아까 말했잖아요. 다소 불평등하더라도 막 더 올려줘야 돼요. 있는 아파트에서. 저 서리풀 공원 정말 좋은 땅인데 서초에 거기다 아파트 짓는 거 너무 아깝지만 저는 아파트 지어야 한다고 봐요. 공급해야 돼요. 사람들이 여기만 살기를 원하니까. 그렇지만 지금 정부가 과거의 진보 정부가 주택을 공급 안 해서 근데 보수 정부는 주택을 많이 공급해서 집값이 전혀 이걸 시장을 잘 모르는 분이에요. 그래서 제가 하나 장담하자면 이걸 주장하시는 분들은 이걸 통계표로 설명을 못해요. 자, 제가 보여드릴게요. 공급이 줄었으니까 집값이 올랐죠. 공급이 늘었으니까 집값이 떨어졌죠. 공급이 또 줄었으니까 집값이 올랐죠. 이걸 설명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이렇게 안 되거든요. 제가 수도 없이 지난 20년 동안 이 표를 그려봤거든요. 안 돼요. 통계청, 서울시청, 국토부 통계로 어떤 것도 안 됩니다. 표를 하나만 더 보여드릴게요. 네. 역대 정부의 부동산 공급 물량인데 이거 보세요. 이명박 정부, 박근혜 정부가 문재인 정부 지금 3년치밖에 반영이 안 됐는데 그러니까 한참 전, 몇 년 전 이야기인데 이명박 정부와 박근혜 정부가 여기서는 이제 인허가 착공을 봐야죠. 준공은 내가 잘해서 그런 게 아니고 앞에 대통령이 잘해갖고 준공되는 그렇죠. 것도 많거든요. 그러니까 인허가 착공을 보세요. 그러면 진보 정부가 많이 지었고 보수 정부가 많이 지었고 이런 거 없어요. 그냥 시장 원리에 따라 주택 공급이 이루어진 거예요. 수요 공급이. 이걸 가지고 그냥 공급이 안 되네, 공급이 안 되니까 공급 정책을 안 쓰니까 공급을 적극적으로 안 하니까 이런 이야기를 계속 허공에 대고 하고 있는 거죠. 박근혜 정부 때 신도시 안 짓기로 했어요. 집값이 너무 오래 내렸고 더 이상 수도권의 주택 공급을 무리하게 많이 할 필요가 없다 이렇게 선언했어요. 미군 기지가 떠나고 여기 정말 센트럴파크나 하이드파크 같은 걸 만들려고 했는데 여기도 아파트를 짓자 이야기가 나오고 국회 뒤에 공간인데 여기도 짓자. 제가 아는 유명한 경제하는 그 기자는 한강을 일부 덮어서 그 위에 아파트를 짓자. 무주택자가 빈집에 들어가서 48시간 이상 오큐파이 하면 그걸 오큐파스형이라고 그래. 점유한 사람들 경찰이 못 쫓아내. 소송 걸어요.